간호학에서 간호의 본질은 돌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돌봄의 사전적 정의는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결국 간호란 아픈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용인문 클래스, 오늘은 슬기로운 간호 방법, 3살부터 80까지 간호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서영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영미입니다. 자, 실용인문 클래스 서영미 교수님과 함께하는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 들어가면서 쭉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문제, 네. 이것을 아동, 성인, 노인 이렇게 시기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자주 노출되는 건강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아동질환 간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인 아동질환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네. 어린이 다빈도 질병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이때에 3에서 11세 어린이의 경우 호흡기 질환, 성장기에 따른 치과 또는 안과 질환, 그리고 골절 및 손상 등으로 진료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그리고 3세에서 5세 이런 취약전 아동에게는 특히 중이염이 많았는데요. 중이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간호의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으니까 네. 이런 중이염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많이 궁금하시죠? 네, 사실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네. 우선은 표현을 하니까. 근데 영아는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오. 지금 중이염이 혹시?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죠. 대처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프니까 보채겠죠. 칭얼대고 울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귀를 이렇게 잡아다니는 아. 예, 그리고 막 베개에다가 머리를 귀를 막 비비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가 이제 답답하다는 거구나. 그렇죠. 뭔가가. 엄마 나 여기 지금 아파. 나 좀 봐줘. 이런 하하. 얘기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이염이 38도 이상의 열이 나타나면서 하하. 귀 뒤쪽에 임파선이 같이 붓게 되는 그렇군요. 그러한 증상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또 따라오는 증상 중에 콧물, 구토, 설사, 그리고 호흡기나 인두염, 감염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 시기에 식욕감퇴가 특징적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빨거나 씹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통증이 더 유발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가져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만성 장액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전도성 청력 상실, 예. 즉 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청력 상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발견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군요. 그렇죠. 급성 중이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대부분 이제 급성 중이염에서는 항생제를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예. 처방된 항생제는 그 기간 동안 반드시 다 복용시켜야 된다. 라는 겁니다. 좀 낫는다고 해서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에 하나 이게 계속해서 빈번히 발생을 하게 되면 예. 정말 필요할 때 항생제를 쓰고자 할 때 예. 이미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내성균이 허허. 몸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섭다. 그렇죠. 그러면 정작 쓰고 싶을 때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급성 중이염으로 발생하는 열과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냉찜질이나 온찜질 허허. 또는 해열 진통제 이런 것들을 투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이염은 자꾸 반복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아동에게는 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이 날 때 굉장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은 많이 놀라거든요. 그럼요. 또 아이들은 열이 굉장히 또 높게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선은 열이 났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네. 이 부분이 이제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일단은 열이 난다. 아이가 아프다. 부모님은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맞아요. 많이 하시죠. 일단은 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체온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로 그래서 38도 이상인 경우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열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39도 이상의 발열 상태를 얘기하죠. 네. 근데 이렇게 발열이 났을 때 소아에게 사용되어진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 아스피린은 소아에게는 가능한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요. 중요하다. 예, 네. 라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의식을 소실시킨다거나 뇌증이나 간 효소 수치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아스피린은 권장하지 않고요. 예. 그 이외의 해열제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살에서 80까지 간호의 기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흔한 감염병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까요? 네,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격리되어 있는 시기보다는 단체 활동을 시작하는 그 시기, 네. 그래서 외부 접촉이 많아지는 그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수족구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것은 손발의 발진, 그다음에 입안의 궤양 이러한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요. 주로 만 4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발생을 합니다. 네. 이것은 콕사키 바이러스 A16 또는 엔테로바이러스 71 이러한 형태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수족구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수포의 어떤 진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말 감염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또는 이제 환자로부터 나온 분변을 통해서 경구 감염되기도 하죠. 허허. 근데 수족구병은 사실은 대부분 3일에서 7일 정도면 사라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증상이 심각한 급성기 때 입안의 통증 때문에 음식이나 물을 잘 섭취를 못해서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가 아파하더라도 물을 조금씩 자주 먹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군요. 너무 안 먹어서 탈수 증상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 이 입원을 통해서 네. 탈수 현상을 예방해 주시는 것이 하하.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수두도 아동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감염병이잖아요. 맞습니다. 수두는 치료가 되더라도 사실 추후 신경 주위에 특히 신경절 주위에 무증상으로 남아 있다가 네. 이 대상자의 면역력이 약해졌다. 이럴 때 운맥이 살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렇구나. 예, 이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고. 대상포진입니다. 막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수두가 결국은 대상포진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서워라.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두는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수포에 의해서 직접적인 접촉이라든지 비말 감염, 또 오염된 물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요. 예. 발진이 발생하기 1일 전부터 수포가 생기고요. 6일 정도 후에 가피가 형성이 될 때까지 이 시기가 집중적인 전염성이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에 아동하고 수두를 아직 앓고 있지 않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대상자는 격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성인도? 네. 그래서 수두는 미열, 식욕부진, 심한 소양감, 일명 가려움증이죠. 이것을 동반을 하는 발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포가 건조될 때까지, 즉 가피가 형성되는 일주일 정도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죠. 그렇군요. 예, 이때에 피부 간호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목욕을 시키고 침구류는 매일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처방된 로션을 잘 도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좀 전에 아주 심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애기들이 막 긁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때 손톱이 길면 상처가 더 심하게 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세균 침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손톱을 좀
짧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소양증을 조금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주려면 약간 서늘하게 환경을 해주시면 이런 병소가 조금 네. 줄어드는 이러한 형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뭐 상처 났는데 딱지가 안 졌네요. 그럼 성질상 막 뜯어내고 싶죠. 맞아. 네, 근데 이때는 이미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툭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가피가 아니라면 네. 절대 인위적으로 맞아요. 떼어내시면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 말씀드립니다. 여드름하고 똑같네요. 여드름도 손대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3살부터 80까지 간호의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성인 간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현대 대표적인 성인 질환 그리고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역시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50대는 아무래도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60대는 치아나 어떤 그런 지지 구조, 그리고 골다공증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특히 이제 50대 고혈압이나 당뇨는 40대에 비해서 각각 2.2배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50대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고혈압이 1.3배, 당뇨병은 무려 1.7배 정도 높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50대 환자가 40대의 4.5배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50대부터 백내장의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치아 구조라든지 지지 구조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진료를 받은 60대 중에서 78.15%가 사고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해서 치아 상실로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치아가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여기서 이미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 시술은 현재 65세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사실상 나이가 들면 특히 60대 여성이 남성의 무려 25.5배 25배가 넘어요? 예,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성들은 특히나 골다공증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죠. 정말 주의해야겠군요. 네네. 성인에서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인 당뇨병.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당뇨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를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선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혈액 내에 포도당이 높아가지고 이것이 나와서는 안 되는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세포가 이러한 흡수되어진 포도당을 이용하려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지는데요. 식후에 올라간 혈당을 한마디로 세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세포에게 넣어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가지고 인슐린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에 세포들이 그만큼 사용하지 못하니까 혈액 속에 혈당이, 그러니까 당이 많이 쌓이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고 넘쳐서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적인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하죠. 아이고, 교수님, 그 당뇨병이 진짜 무서운 게 합병증이잖아요. 그렇죠. 당뇨병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합병증이 훨씬 더 문제가 있죠. 일단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초기 진단부터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 그다음에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음식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저혈당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사실상 경구약부터,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약부터 만약에 이걸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일명
인슐린이라고 하는 주사제를 또 사용을 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가정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자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규칙적인 자가 혈당 측정 이것이 중요한 자가 관리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게 음식 섭취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당 수치가 낮은 전곡물, 콩류, 채소류, 저지방 이러한 유제품 등을 사용을 해서요. 예.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면서 혈당 감소 효과를 나타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름진 육류보다는 예. 생선, 콩, 견과류 이러한 것들로 해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식이섬유를 또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은 단순당, 설탕 같은 거 있죠. 네네. 이런 것 또는 염분 이런 것들의 섭취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예. 아까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유산소의 경우에는 너무 과해도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최대 심박수를 50에서 약 70% 정도? 그러면 최대 심박수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는가? 맞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220에서 네. 예, 이충훈 아나운서의 나이를 뺀. 제가 20살이니까 잠시만요. 어머, 20살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최대 심박수가 되겠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이충훈 아나운서님은 네. 20살이시기 때문에 최대 심박수 200회를 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그런 속도의 운동 이런 네. 것들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발 부탁입니다.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아, 금연이 예. 또 강력한 원인이 되는군요. 그렇죠. 당뇨병 환자가 흡연을 하면 예. 사망률이 1.74% 증가한다라는 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진짜 흡연은 백해무익이에요. 그럼요. 네. 그 성인 질환 중에서도 백내장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백내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백내장도 흔한 이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눈 속에는 수정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그래서 근거리, 원거리를 조정해주는 형태인데요. 이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가지고 시력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백내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내장 질환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사실 백내장은 양쪽으로도 올 수 있지만 한쪽이 더 심한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백내장은 당뇨, 흡연, 음주 이러한 생활 식습관 또는 자외선에 너무 과다하게 계속해서 노출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이미 유전적인 소양을 타고난 이러한 것들이 위험 요인인데요. 네. 주요 증상은 이제 시력 감퇴 그리고 빛이 퍼져 보이거나 눈이 막 부셔서 제대로 볼 수 없는 네. 그리고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증상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약물이라든지 수술요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백내장 초기에는 약물을 통해서 이렇게 지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죠. 이것이 완벽하게 완치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지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미 뿌옇게 변해버린 수정체는 아이고. 예, 수술 방법 밖에는 아이고. 현재까지는 그렇구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의사가 괜찮다라고 허락하기 전까지는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예. 심하게 막 기운을 윽 하고 쓰는 이런 행위들, 예. 그다음에 수술한 눈을 막 비비거나 눈꺼풀을 뒤집는 행위라든지 어허. 샴푸 같은 것들, 어떤 비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눈을 예. 자극하는 아이고. 이런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수술 후에 이러한 그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네. 어떠한 증상이냐면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시력이 나빠지거나 또는 부종이나 충혈이 심해지는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헬시 에이징, 그러니까 건강하게 나이 들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노년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70대 이상의 경우에 치매가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아, 맞아요. 예, 지난 10년간 70대 이상 치매 환자 수의 연 평균 증가율이 11.3%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치매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주로인데요. 네. 52만 7,8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는 약 11만 5,080여 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군요. 그 기타 내에 있는 것이 예. 혈관성 치매인데요. 하하. 이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8.2%로 더 여성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저희가 그 드라마를 보면 네. 물론 저는 드라마에서밖에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해보진 못했지만 네네. 치매 환자가 집에 계시면 정말 온 가족이 정말 신경을 곤두서서 간호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 환자를 어떻게 간호하면 좋을지 그 세부적인 또 꿀팁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먼저 치매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 원칙과 목표는 무조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것.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네. 환자에게만 맞추시면 사실 그 가족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족도 그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게끔 예.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치매 환자는 일정하게 뭔가 규칙성이 있게끔 계속해서 환자와 가족이 함께 어떤 행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에 이제 연관적으로 꿀팁으로 조금 접근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가족이 본인들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반드시 주변에 기관들이 있어요. 어. 예, 납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뭐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널싱홈 그리고 병원 이런 곳에 납병동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꼭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환자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러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조금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대화를 할 때는 예. 단순한 단어를 좀 사용해 주시고요. 네. 길게 늘어뜨리는 대화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고 짧게. 그렇죠. 그리고 저거 이게 아니라 네. 부드럽고 그리고 차분하게 대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 하시게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옥동녀 여사님 우리 이제 엄마의 애칭이다. 이러면서 시어머니 애칭이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누구 여사님 뭐 아니면 누구님 아니면 엄마 이렇게 먼저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자극하지 말고 그렇죠. 부드럽게 접근하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엄마 우리 오늘은 가볍게 산책 한번 해볼까요 엄마? 이런 식으로 하면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좀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저것이 나한테 또 밥을 안 줬어. 막 이러시잖아요. 맞아. 갑자기 막 이유 없이 화내는 네. 거. 네. 좀 전에 밥을 엄청 드셨는데 그래서 너무 잘못하면 과식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소량씩 여러 번 자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과식하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역시도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한 운동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환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 뭐 예를 들어서 걷는 거, 아니면 정원 가꾸기, 아니면 간단한 춤. 우리가 일명 댄스라고 하죠. 예.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좀 화장실을 좀 가게 해주는 예. 그런 형태로 되어진다면 아무래도 관리하시기가 좀 더 낫겠죠. 하하. 그렇군요. 그리고 낮 동안에 조금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저녁에 푹 주무세요. 안 그러면 또 배회할 수 있는 네. 이런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치매 환자분이라고 계속 집안에만 계시게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외부로 같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럴 때는 꼭 여벌에 옷 이런 것들을 꼭 챙겨가시면 좋겠고 네. 이 역시도 이제 소대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입고 벗기 편한 거. 그리고 아무래도 배회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유, 무섭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예. 환자한테 뭐 팔찌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전화번호 그리고 아하. 환자의 이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적혀 있을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아동 성인 노인 질환의 특징과 주의할 점들을 저희가 오늘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가정 간호식 꼭 알아두고 기억해야 할 당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또는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동은 위험에 대한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동의 질환이라든지 활동에 관한 안전 이것은 누구의 몫이겠어요? 다 부모의 그렇죠. 보호자의 몫이죠. 보호자의 몫이죠. 그래서 평소 교육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예?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아예 몸에서 배워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유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동과 같이 성인도 대부분 자신의 질환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생활 습관. 그렇죠. 자신의 생활 식습관에 의해서 맞습니다.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평소 자기 자신 또한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공통적인 건강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꼭 육체적인 것만 보시지 말고요. 네. 언어적인 것,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어떤 언어 사용, 그다음에 신체를 위한 행동 습관 이러한 것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치매 환자, 그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보호자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반드시 주변 사람하고 시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하는 보호자도 자신의 환경 속에서 본인도 간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실용인문 클래스, 오늘은 3살부터 80까지 간호의 기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서영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